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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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덥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켜놓는데 실내하고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기침도 나고 몸이 좀 으슬으슬합니다. 병원 가보셨어요? 전 병원 안 갑니다. 저는 한 20세 이후에 병원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요, 저는. 안 아프셨어요? 안 아파요. 참아냅니다. 어. 찝찝 봐요, 예. 저도 병원은 그닥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아프면 대충 내 몸을 알잖아요. 아, 요거는 한 며칠 요 정도 앓다가 좀 말겠다. 이제 혼자 그렇죠. 자가진단을 내리고 안 그렇죠. 가는데 네. 그런데요. 저도 참 병원 자주 안 갔는데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가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으면 어머, 어디 아파? 어디 아야? 그러면 응! 이래요. 또 어디에 아야? 그러면 응! 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개밖에 애가 말을 못하고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엄마로서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코감기가 좀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좀 지어 먹었거든요. 근데 또 확인차 다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축농증이 의심된다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본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수학과를 한 군데 더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뭐 다 나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안해서 이비인후과를 한 번 더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축농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 소아과에서 뭐 아무래도 좀 오진을 한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괜히 항생제 먹일 뻔했다.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와. 답답하니까 아기 데리고 병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거 가도 될까? 이런 병원에? 의심이 들 때가 네. 있어요.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었고 그렇죠. 또 지난해 12월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도 있었잖아요. 또 그런 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해당 병원은 뭐 좀 꺼려지는 거는 물론이고 병원과 뭐 의사 전체에 대해서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뭐 병원 안 가는 게 네. 상책. 사실 최선은 안 아픈 게 최선. 그렇죠. 안 아파요.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자. 예전에는 의료사고 그러면 정말 저랑은 동떨어진 일이라고만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도 워낙에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면 뭐 내일은 아니지 뭐 그러니까 남일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그 시어머니가 네. 얼마 전에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그냥 회복 중이셨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온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진짜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입원이 한 3,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3주 정도 입원을 해 오래 계셨던 계셨구나. 굉장히 좀 심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병원이 좀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남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2016년 7월 29일부터 작년 말 2017년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가 4,427건입니다. 하루 평균 9건꼴로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9건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하루에 다 토탈해서 9건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주사기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관리하고 조심만 하면 막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사실 아주 주의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제로에 가까울 네.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것 말고 사실 의사의 명백한 과실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어떤 특이한 체질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환자는 이건 의료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료 사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다 의료 사고냐? 뭐 그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무조건 다 병원이나 의료진 책임이냐? 뭐 이것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치료가 나왔는지 환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또 장비 상태는 온전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친절한 설명을 듣기는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원이나 뭐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환자 입장에서 사실은 입증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입증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한예슬 씨 사건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SNS에 굉장히 심한 그 상처 부위를 올려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사진이 올라간 이후에 사실은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바로 이제 보상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게 내가 그랬더라도 이렇게 빠른 보상이 이루어졌을까? 맞아요. 일반인이 그랬으면 이렇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좀 아쉬움 같은 건 남는 것 같아요. 뭐 유명하다고 해서 뭐 더 생명이 중요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생명의 네. 경중이 없는 건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사고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점검을 하거나 혹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경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모두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일 터지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환자안전법,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환자안전법이란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15년 1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명 종현이법이라고도 하는 법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했던 고 정종현 군의 그 의료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던 그 법인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2010년 5월 29일에 당시 9살이었던 종현 군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 레지던트 1년차 의사가 그 항암제를 정맥에 놔야 되는데 정맥이 아니라 척수 내강에 주사를 잘못 놔서 그만 안타깝게 종현 군이 사망한 사고였는데요. 그로부터 2년 정도 흐른 2012년 10월에 또 똑같은 이유로 당시 41살의 강미옥 씨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2015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된 게 2016년 7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안전사고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 고작 시행이 된 지가 2년밖에 안 된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놀랐고요. 네. 그러고 나서도 의료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환자안전법, 그 다음 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짧게 줄여서 의료분쟁 조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뭔가 신속하게 공정하게 구제하고 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목적으로 2011년 4월 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법이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한 법률인데 2003년 5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 법들의 20대 국회 발의현황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환자안전법은요. 현재까지 모두 7건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이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에 관련 기관의 내용을 보고하는 건데요. 네. 이 말은 즉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은요. 현재까지 총 7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1건이 처리가 되고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법은요. 현재까지 총 24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15건이 처리되고 9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정종원 군의 그 사망, 그 날짜를 올해 정부가 환자 안전일로 제정했어요.
5월 29일이죠. 기념행사가 개최됐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보건복지부가요, 제1회 환자 안전일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된 거와 상관없이 올해 유독 참 의료사고에 관한 맞아요.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기념일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환자 안전에 대한 좀 사회적인 경각심이 좀 더 있어서 환자가 좀 더 안전한 그런 그렇죠.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제가 얼핏 들어도 한 7, 8건의 그 환자 안전 사고들이 이제 발생한 것 같은데 유독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네. 이대목동병원 사건,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했잖아요. 네. 이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오염된 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죠, 조사 결과가. 이게 또 어른도 물론 안타깝지만 이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면은 특히 부모의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올해 4월 29일 날 의료진 등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도 주사제 감염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죠. 그렇죠. 올해 5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폐혈증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집단 감염된 원인이 바로 오염된 주사제에 있었다라고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주사 감염 사건들을 쭉 봤을 때 이렇게 미리 제조해 놓는 그 주사제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환자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몰랐죠. 그렇죠. 네. 참, 이 밖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일주일치 약을 한 목에 처방했던. 그래서 그 목동병원이었나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원래는 난소 또는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멀쩡한 신장을 떼버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거?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의료사고 원인부터 한번 되짚어 보면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료기기의 부실한 관리. 의료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했다. 의료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두 네. 번째로 보건의료 인원의 인력의 부족.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환자들에게 쏟는 어떤 그 치료나 시간.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 두 가지가 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임박을 변호사가 이 집에 의사가 한 분 계시다 보니까 네. 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문제, 이게 왜 지적이 되고 있죠? 그 앞서 말씀드린 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그 사인으로 세균 감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해당 병원이 그 병원의 의료기기랄지 위생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게 먼저 도마에 올랐고요. 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제조 시기나 사용 기간을 알 수 없는 노후 의료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인데 제조 연원을 알 수 없다. 노후가 됐다.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법이 제대로 안 돼 있나요? 왜 관리가 안 됩니까? 이게 사실 현행법에서는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나 아니면 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라고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그리고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 기정에 관한 규정에서 이게 규정도 사실은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뭐 호흡 보조기, 인큐베이터, 인공 심장 박동기 얼핏 생각하면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요. 그쵸? 중요하죠. 왜냐면 네. 직접적으로 우리 호흡과 생명 유지에 이제 보조를 주는 그 기기라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가 않아요. 아니, 딴 거는 몰라도 인큐베이터나 호흡 보조기, 이런 심장 박동 이런 거는 관리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다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니 특히 네. 모든 뭐 의료기기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또 미숙아들이 이제 생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몸 상태가 바뀌는 정말 맞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저는 되네요. 이런 상상을 하긴 정말 싫지만 미숙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말 그것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미숙아가 갑자기 인큐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났다. 이거 얼른 수리하자. 이걸로 되는 게 안 아니라 되죠. 그 안에 미숙아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라는 게 나면 안 돼요. 그 고장이 안에. 절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인큐베이터 권장 사용 기간을 정해줬어요. 그게 네. 7년에서 10년입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다, 잦은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걸 텐데요. 그런데 작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3,429대의 인큐베이터 사용 기간을 조사했더니요. 10년이 안 된 10년 미만의 인큐베이터 수가 46.9%예요. 그리고 10년을 넘어선, 즉 그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기간을 넘어선 인큐베이터 숫자가 35.6%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한 17%, 18%의 네. 인큐베이터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나머지 인큐베이터는요. 제조연한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조연은 알 수 없대요. 아하. 혹시 70년대, 1970년대, 80년대는 아니겠죠? 설마요. 설마. 근데 안 그럴 적혀 일이. 있으니까 말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조건 뭐 오래됐으니까 10년이 다 됐으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권장 그 연한을 지키는 게 좋겠지만 하지만 오래 썼으면은 그만큼 고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당연하죠.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제조 연한 미상이 나온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관리 기준은 물론 이걸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조연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만약에 잘못했다면 제재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네. 이 호흡 보조기라든지 보육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네. 그리고 내장 기능 대용기와 같이 우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보조해주는 의료기기를 정해서 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제조 번호라든지 아니면 제조 연월 이런 세부 정보들을 신고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또 정기적으로 품질 관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31일에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큐베이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모든 의료기기가 이런 거 다 검사받고 혹시나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게 생각됩니다. 이런 테이블 같은 데도요. 관리대장 붙어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건데 이게 관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요새는 미수가도 상당히 많고 이러니까 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네. 예. 더군다나 요즘 그 출산 늦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출산 아무래도 늦은 출산 때문에 미숙아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또 형식적이면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의료기기로 인한 그런 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지난 1월에 190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기억하시죠? 네. 거기 피해가 정말 컸던 이유가 가짜 중환자실 때문이었던 거 아세요? 가짜 중환자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그 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도 있었는데 화재 등으로 인한 불시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이 병원이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의료법상 시설 규격을 갖추고 또 전담 의료팀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를 집중치료실이라는 형태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현행법에 따르면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 병상 수의 5% 이상을 반드시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 병상은 어떤 것인지 뭐 설치 기준이라든지 갖춰야 하는 의료기기 시스템 그리고 전담 의료인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중환자실 아니면 뭐 집중치료실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큰 병원까지 가기는 좀 힘들고 동네에 있는 어느 정도 중규모, 중간급 네. 규모에 있는 병원에 가도 집중 치료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발길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환자실인지 집중 치료실인지 정확히 알고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점이 상당히 있네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보건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살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법으로 이 중환자실에서 갖춰야 될 의료기기 시스템이며 뭐 전담 의료인이며 이런 거 굳이 왜 적어놨을까요? 네. 법으로. 이게 반드시 중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이 정도의 그렇죠. 시설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실질적인 중환자실을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맞아요. 없고요. 그래서 나온 그 발의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그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이나 앞서 이야기한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경우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요. 이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에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게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 못 믿겠다. 무조건 그냥 큰 병원 가겠다. 그렇죠. 라는 네. 사람들이 늘어나고 큰 병원에서는 이게 인력이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환자가 넘쳐나니까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환자실만큼 우리가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또 환자가 넘쳐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병상이 없다. 이것도 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반대의 이제 생각이죠. 물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의료기기 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뭐 병원 규모랑 이제 관련된 부분만 조금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료기기의 문제, 연한 부분하고 또 중환자실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의료사고의 두 번째 원인으로 우리 임방울 변호사 지적을 했죠. 의료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하고 그 밀양 세종병원 모두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16명의 환아가 입원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던 의료인이 간호사 2명, 전공의 1명이었대요.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4명의 환아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 많지 않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발생했던 이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됐는데 조사 결과 간호사가 35명이어야 하는데 6명 뿐이었고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의료 인력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너무 것으로 적네요.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참. 보건 의료 인력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사실 그 어떤 대안도 인력 보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 메르스 사태 후에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을 하는 감염 관리실이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이 의료인 대상 감염 관리 교육이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는 10월부터는 감염 관리실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감염 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이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그렇거든요. 또 의원급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감염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방울 변호사 말인 이거네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를 쓰더라도 또 아무리 그 대상을 의료인을 대상으로 뭐 감염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렇죠.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인력 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그리고 간호 인력 9.5명이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 2.3명, 그리고 간호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우리는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이런 건 좀 1등 하면 좋은데. 그러게요. 모자래요. 엉뚱한 거 1등하고. 의료진 한 명당 봐야 하는 환자 수가 많다는 너무 거니까. 많다는 네. 문제가 근데 될 또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의료 인력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증가하겠죠. 그렇죠. 2030년에는 의사 수가 7,600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간호 인력도 15만 8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아이고. 2030년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10년 뒤밖에 안 돼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없나요, 임박을 변호사? 아유, 있지요.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본인이 지원, 발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 법안을 제정해서요. 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요. 아하. 또 현행법에는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필요한 상황이 좀 미비해요. 그런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전, 그리고 보건의료의 발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자라는 내용으로요. 2016년 8월 4일에 윤소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윤소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같은 해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잘 아시네요. 알죠, 저도. 네, 잘 아시네요. 네. 두 의원 모두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그리고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그 보건의료 인력원의 설치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번 20대 나온 게 아니고 19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아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계와 그 보건의료 노조의 입장이 워낙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노조 측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빨리 지켜야 한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 의료 인력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두 가지죠.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이 두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좀 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조금 의견은 달라요. 물론 보건 의료 인력의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걸 위해서 근로 환경도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엔 동일하지만 이걸 별도로 법 제정까지는 필요한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재반 환경이 같이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서 법률만 추가 제정되면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늘 거다. 네. 이런 얘기고 또 그게 오히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한편 또 맞고 또 한쪽 의견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 인력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의 원인, 의료 기기, 의료 인력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음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뭐 병원이나 환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의료사고를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처음으로 2,000건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 3월 기준으로 이미 749건의 조정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증가된 게 이유가 있죠. 2016년인가요? 신해철법, 이른바 신해철법이
통과가 돼서 병원의 동의 여부 따지지 않고 바로 조정 절차로 갈 수 있는 이 법안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 조건이 따르는데요. 네. 병원이 원하지 않아도 병원을 조정 절차에 끌어들일 수 있기는 됐지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어떤 이런 정도의 굉장히 그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조정이 자동적으로 개시가 네.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조정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환자가 여러모로 참 불리한데 설사 이제 조정으로 그 병원을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까 그 자동적으로 조정에 끌고 오는 절차를 포함했어요. 신해철법을 포함해서 오더라도 만약에 조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조정한 게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병원이 싫다 그러면 그 조정은 결렬돼요. 그렇죠.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환자는 의사 쪽에서 잘못이 있다라는 걸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의료사고 중재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 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제 피해자가 여기다 신청을 하고 또 피해자가 뭐 의무 기록이나 증거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하면 해당 병원에게 조정할 것입니까? 물어봐서 해당 병원이 조정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이 싫다고 하면 아까 그 신해철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조정이 안 열리거든요. 그렇죠. 실제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중재원에 접수된 이 분쟁 조정 신청이 9,814건인데 이 중에서 조정이 개시된 건 50%가 안 돼요. 47%만 조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에 전문 분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것을 과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입증 책임도 그렇고 이 조정 관련해서는 90일간에 해야 된다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과실을 부인하면 환자가 또 그 과실을 입증하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의료 소송 네.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도 가능하겠지만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구제는 미뤄지게 되고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재원의 그 조정 실제 개시 건수도 작다 보니까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중재원 갔다가 소송 가면은 시간을 오히려 더 벌여서 구제까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 상대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피해자, 환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죠. 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부터 운영 중인데 글쎄요, 아직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세부 내용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정부가 이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요. 현행법상 이 감정부를 구성하는 정수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참여 인원이라든지 자격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또 그 조정 신청이 취하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나 조정 신청 없던 걸로 할게요. 이렇게 취하거나 아니면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해서 이제 각하된 때는 네.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이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넣고요. 또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피해 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4월 4일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이 이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신속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 이제 의료 사고 소송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기억나는 게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네. 위암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도 그걸 통지를 안 해줘서 1년 후에 이제 사망했던 세상에. 그런 사고도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하다가 대장 천공이 돼서 아이고. 또 나중에 사망했던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 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픈 것 같고 나중에 배상을 받는 과정도 재판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이 보상을 받는 이 돈을 떠나서요. 네. 의료진이 뭐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 거기서 발생하는 억울함도 굉장히 큰 것 그렇죠. 같거든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배우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적극 이런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 즉각 사과하고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사고가 마무리는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을 일반인이 당했다면은 그렇게 일이 빨리 처리됐을까 의문이 듭니다. 맞아요. 이 실제로 한예슬 씨 사건 이후에 나도 이런 피해를 봤지만 병원으로부터 뭐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를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그리고 이게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나 비용도 또 많이 들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또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진짜 좀 외로운 싸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이런 의료사고 발생해서 오게 되면 많이 좀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해외는 좀 어떤가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소송에서요, 화해로 종결된 비율이 판결로 종결된 비율보다 10%가량 높다고 합니다. 뭐 이런 판결로 당사자 간의 그 화해가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중요할 수 거죠. 있죠. 네네. 네. 네, 굉장히 동의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분쟁 해결 방식이 굉장히 그 견고하게 정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미국도 사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 사과법은 부분 사과법, 또 완전 사과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부분 사과법은 의료인이 사과에 대한 발언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완전 사과법은 의료인의 의료 과실 사실 인정에 대한 발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주에 부분 사과법은 도입이 돼 있고요. 6개 주에서만 완전 사과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이 합니다. 사과법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말고도 뭐 캐나다나 영국, 호주, 홍콩까지 이런 사과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이 의료사고 소송을 좀 하다 보면 사과를 하게 되면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사과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사과를 했다라 그래서 사과했으니까 이건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뭐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심증 형성에 있어서 뭐 너무 이렇게 완곡하게 사과를 하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 같으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운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료사고를 당한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의사 쪽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 사고가 나면 녹음할 마음을 가지고 녹음할 자세를 가지고 의사 병원을 만나러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나 얻어오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옳거니 잘못을 인정했구나. 이걸 증거로 써야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들 그런 방법을 쓰시니까 의사나 병원 측에서는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다. 네, 네. 본인이 과실이 아주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안 하는 경우도 얘기 안 많아요. 하죠. 아니면 네. 본인이 봐도 이거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저 환자가 참 안 됐네 싶어도 절대 거기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얼핏 단어 하나 잘못 선택했다가 바로 소장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면 또 환자 입장에서 또 유가족 입장에서 그렇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 분쟁이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분쟁 해결 방법 없을까요? 국회에서 네.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어떤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하고요. 이 소통 과정에서 쓴 표현들, 아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아유, 유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후에 재판 과정
법정 등에서 이 환자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없도록 아하. 지금 외국과 좀 사례가 내용이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의료 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3월 22일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사과를 할 수 있고 사과를 미루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참 소통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또 그 부분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글쎄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과를 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사과를 해도 사실 이렇게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성의 있는 사과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소송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소송 어렵습니다라고 그 의뢰하신 분, 상담하신 분에게 설명을 해드려도 아닙니다. 저는 이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 뭐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잘못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연락했는데 받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네. 제가 뭐 얼마의 돈이 들어도 이거는 소송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은방글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요. 물론 의사가 냉철한 판단을 하고 본인의 전문 지식으로 그 의료에 임했겠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냉철한 판단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참 그런 위로의 말, 또 적극적인 공감 이런 것이 오히려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또 의료인들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아예 이런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또 공개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이제 부족한 일반인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논의 중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아니면 보건의료인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 아니면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사고의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지 그 경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이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지난 5월 21일에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이 사과법도 뭐 중요해 보이긴 한데 이 법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 법안은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우리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판례적으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만약 설명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통과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 나면은 네. 경찰 출동해가지고 사고 경위 조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정도 상황 설명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진하고 환자 사이에 그런 식의 소통, 오해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요,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의료용어 어려운데 집에 와서 찾아볼 수라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면으로 줘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지금 나에게 원고가 될 수 있는 이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할 수 있겠니 사실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면 형식으로 거기에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향후 만약에 소송에 가서 이거를 뭐 감정해보고 다 했더니 설명해준 것과 달라. 응?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고의나 거의 그 고의와 다름없는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한 게 드러나 그런 경우에는 진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규정까지 마련해줘야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호사로서 의료사고가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재판 중에 의료소송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 또 대처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논의하고 입법이 발의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료사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또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저는 네. 잠시 이게 분쟁 조정 관련한 얘기를 듣는데 언론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고.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답답하지만 어디 호소하지 못할 때 소송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중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도 듣고 그 형식이 어찌 됐든 조금 분위기가 험악한 것도 있고 좋은 곳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해결해가는 거 앞으로 분쟁이 꼭 언론이나 의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네, 의료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하는지 바람직한지 그 얘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료기록 관련해서 달라지는 시행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하면요, 그 환자분은 그 의료기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 관한 그런 진료 기록부를 싹 다 열람해서 복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진료 기록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진료 기록부에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A라고 됐다가 나중에 의료 분쟁이 난 다음에 그걸 B로 이렇게 고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과 수정본 모두 이제 중요한 자료로 보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쳤다면 왜 고쳤는지를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네. 근데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는데요.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권미혁 의원 그리고 인재근 의원이 작년 1월에 각각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까? 그래서요,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전자 의무 기록을 모두 포함해요. 이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뭘 기재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야, 상당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원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변호사나 환자들이 참 불편한 경우 또 재판에 또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이제 네. 시행될까요? 그러니까요. 벌써 저는 많이 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네. 아니 이 원본을 보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의 이런 부분을 발굴해내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의료사고에 대해서 또 의료사고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많은 법이 고 정종현 군, 또 고 신해철 씨, 많은 의료사고에 어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준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더 이상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눈으로 날개 짙다더니 새벽 무렵엔 잘 뒤척